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네, 정치에 관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언을 일삼는 분입니다. 봉도사.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올 한 해 탈모인에서 발모인으로 변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봉도사에서 스마트봉으로 스마트봉, 네, 봉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쭉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가 한번 되짚어 줘야 된다, 이 시점에서. 왜냐면 그때 그 순간에만 컸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냥 과거의 사건인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뽑은 것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건들은 중간중간 지나가다 뽑아서 정리하는 걸로. 오늘 의원들 3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왜 그런 거 하냐고? 아니, 그 전에 이제 그런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 거 보고 전에 거도 보고 계속 본다, 이제. 아, 오히려. 예, 본다. 예리하다.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제 자랑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의원 3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전화 와갖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개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위중한지 잘 몰랐다. 그리고 현역도 아닌 사람에게. 그분들은 이제 숲 속에 들어갔으니까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는 것은 이제 저같이 또 예리하고 냉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에 대한 사안을 제하고는 다 예리하고 냉철하죠. 근데 진짜 전화가 와서 개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그리고 이것이 저쪽으로부터 무슨 흘러나온 정보가 있는 거냐. 이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고 또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나온 게 중요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예측수를 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님 그거 잘하시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그리고 본인 떨어지시죠. 그거 자꾸 말씀을 드릴 때 좀 끼지 마세요. 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환기시켜드려요. 본인은 떨어진다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선거구제 개편까지 나오게 되면 동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자기는 섬뜩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된 거죠. 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게 하게 되면요. 시뮬레이션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어가지 못하지만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고 충청하고 주로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는 숫자보다는 의원수가 더 나옵니다. 적어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자칫 착각을 하면 과반수를 넘어갈 수 있다는 이 논리에 휩싸여 버리게 돼요. 원래 정치인들이 잘 그러죠. 그러면 희망사항을 그리고 무척 낙관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하면 우리가 과반수 넘어갈 수 있다. 그러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고 혹시 지더라도 의회 국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섬뜩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자기라도 특히 영남권에서 원외 의원들이 많은 데서 이 원외 위원장들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원외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영남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올려놓고 영남에서 받는 표에서 서너 명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고 지역구에서 또 서너 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면 금상첨 아니겠냐. 그래서 원외 위원장들이 주장하고 이러게 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또 정치학자들이 이게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절호의 카드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지역감정과 지역구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세 분이 선수는 어떻게 되시는 분들입니까? 한 분이 초선, 두 분이 재선이요. 재선쯤 되면 돌아가는 판이 보이잖아요. 근데 늘 재선 3선 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니까요. 예. 이제 너무 웃다 힘이 빠지셔갖고 실성하듯이 웃으시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원님 얘기를 다 듣고 당선이 되고 본인은
그런 얘기를 다 해주시고 떨어지셨잖아요. 아니, 그분들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쫙 분석하면, 야, 이번에 7, 8, 9,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예산 투쟁에 졌는지, 진 것이 결과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왜 졌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쫙 듣습니다. 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 예산안 투쟁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패착이 있었다. 당직자들의 힘이 빠져 있었다. 의원들의 결속력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거 근거를 갖고 쭉 얘기를 해주면 야, 기가 막히네. 우린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데 왜 떨어졌지? 아니, 그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떨어졌냐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본인 자랑 이때까지 하셨고, 다시 올 한 해 있었던 사건들, 큰 사건 한번 쭉 정리를 이렇게 쭉쭉 리스트를 보다가 그 중에 요 사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된다 싶은 거 있으면 중지시키고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다치요. 오, 시간 잘 맞추는데요? 네? 초첨단 반자동. 그러니까. 또 안 돼요. 자, 이제 1월에 용산 참사 타결 희생자 장례식 거행했고요. 세종시 수정안 발표. 넘어가시죠. 전교조, MBC 엄경사장. 이런 걸 누가 정리해놨네? 이런 의미 없는 것도 막 해놨네. 3월에 가장 큰 사건이 그 천안함 침몰 사건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천안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천안함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크나큰 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대선쯤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경쟁과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면 아마도 이 천안함과 관련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루트를 가지신 분들이 아마도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토록 집요하게 이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냐면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천안함 사건이 나자 현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군부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고 싶어 했고 현 정부는 북한과 관계가 없다라고 처음에 딱 단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맨 처음에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랬죠. 미국 측도 결국은 이것은 북한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뉘앙스가 그랬죠.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가 들어가는 시점 5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미국과 FTA는 대단히 손해보는 자동차까지도 포기하고 장차로는 소고기까지 포기하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쭉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바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게 뭔가 주장이 아니고 일단 정부가 나서서 먼저 주장했다가 뒤집었다가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 주장들이 맞는지 자료들을 좀 보관하자고 했더니 뭐 그때 실렸던 무기 다 폭파시켜버리고 뭐 자료도 훼손하고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진실에 대한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5월 20일 날 그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고 천안함의 내용에 대한 것이 5월 27일인가쯤에 이제 그 뭐 최종 수사 결과인가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런데 6월 2일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안보정국을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죠. 이걸 보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의 진실과 남북한 안보정국을 조성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천안함 정도로도 덮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민심을 사실은.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이제 김성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저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인 가리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어느 구석에나 있을 것이다. 그게 저는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밝혀지기만 한다면 사실은 현 정권은 물론이거니와 군부를 포함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욕을 먹거나 비판받는 수준이 아니라 죗값을 치러야 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척 심각한 건이고 그렇죠. 김총수님께서 그 예측하셨듯이 아마 이게 대선 전국의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전국에
일테면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네. BBK거든요. 네. 근데 그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 2000년, 2001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6, 7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덮어졌던 사건이고 네. 이미 사람들 기억에 잊혀졌다라고 봤지만 국가의 최고 지도자 혹은 집권 여당 정치권에 관한 얘기는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결국은 노출된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선 때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그 어센지인가요? 그 위키리크스. 네. 2007년, 2008, 2009, 2010년까지 우리나라 외교 안보 문서가 네. 1900여 건이 된다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지난 대선 때 2007년, 2008년에 1900건 중에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몰려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교가에서는 BBK에 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과 대선 전국을 분석하고 미국에 넘어간 자료가 만약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위키리크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1900건의 자료를 빼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당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천안함에 대한 진실도 결국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무언가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 전제입니다. 우린 그 가리는 게 있다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있다면 그렇죠. 우리 둘이 같이 잡혀갈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네.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면 네. 근데 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좀 비굴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니 요 정도까지도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있다면 그래도 네. 우리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게 좀 재밌지 않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밝혀질 것이다. 네. 그리고 시점은 대선일 것이다. 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안함 문제는 청문회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누가 되든 간에 그렇죠. 예. 왜냐면은 물론 뭐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누군가가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능성 높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 1987년도에 네.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네. 노태우 대통령 각하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친구 아닙니까? 네. 하긴 뭐 전임을 그러면 털어야 그리고 되는,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백담사에서 2년 몇 개월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이 대통령 우산 속에 있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역사를 진지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하지. 그럼요. 전임 대통령을 살려주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미 힘이 다 빠졌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기를 아무도 도와줬지만, 네. 자기를 도와줬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고 오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붙은 사람들, 나중에 그렇죠. 이해관계에서 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도 없는 인간들, 네. 인간들이라고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니죠? 인간들이죠. 쥐꼬리만큼도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들. 네. 그런 사람들. 추정돼. 오늘 상당히 비굴 못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여기서 후딱후딱 넘어가면서 여전히 그 내년 정국에 대한 예견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올해의 사건들은 그냥 툭툭툭 짚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의원님의 그 장점은 이걸 종합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미래지향적이죠. 예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짜릿하게 다 치고 넘어가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천안함, 근데 이제 천안함은 진행형이니까. 네. 천안함은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대선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네, 대선 전에 반드시 이 천안함 문제는 얘기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얘기고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들춰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함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반드시 다시 등장한다. 그렇죠. 반드시 짚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천안함은 그렇고 예. 있었던 사건 중에 천안함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등장해서 그럼요. 예. 국가의 어떤 정권을 좌지우지한 향배를 좌지우지할 예.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안함을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 그 근거는
현 정부가 스스로 말 바꾸기를 했단 말이죠. 미국 정부도 스스로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죠. 그러나 북한 편을 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조차도 외면할 것이냐. 천안함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 입장을 러시아와 중국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럼 그러면 과연 한 정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뒤집을 만한 그러한 사실을 감춰놓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면서 이라크를 공격하고 쳤는데 부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린 것이었다.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 정권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정권의 유지와 안위를 위해서는 그 정도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 하면서 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는 정도의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보수 정권의 특징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천안함이 그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역사의 전례는 있다. 역사의 전례는 있었다. 그리고 그 전례는 천안함보다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동조하면서 전 세계 사기극에 동조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모른 척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다 알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거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것은 석유에 대한 주도권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짐작은 했죠. 그렇죠. 정설이었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지역을 도는데 예산안 날치기 하는 거는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놈 자식들이 왜 UAE 파병까지도 거기다 끼워놓냐 말이야. 한나라당 지지자예요. 본인이 밝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UAE 파병이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친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원전 수주가 UAE 파병을 대가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대통령이나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치면 안 되죠. 이런 UAE 파병도 그때는 우리가 주장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계속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실로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안함을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증적 자료들 이런 걸 보면서 무언가 숨기는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밝혀지는데 그 시점은 대선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너무 오래 하시고 있어요. 그럼 빨리 끊어주시죠. 그 시점에도 딴 거 있어요? 그 시점에 이거를 물고 늘어질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겠냐. 재보글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아직 3월밖에 안 했는데 너무 많이 하셨어요. 나머지 이제 뭐 후딱후딱하죠. 자, 그러면 가장 큰 게 천안함이고 또 넘어가 보시죠. 자, 내가 손대면 스폰서 검사 얘기 나왔었고요. 스폰서 검사는 우리가 불편하니까. 검사를 불편하기 때문에.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이거면 자기들끼리 잘 알아서 하겠죠. 자, 다음. 30주년이었고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요. 새정치 수정안 국회 부결. 요것도 사실은 큰 사건이었죠. 큰 사건이었죠. 근데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됐고, 이제는. 여긴, 그리고 전시작전권 2015년 이후로 연기 합의. 요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바뀔 수 있는 사안이겠죠. 그렇죠. 넘어가 보고. 요거 나왔네요. 미래에 영향을 미칠.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요거 제가 보기에는 대선 때. 다시 한번 재등장할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대선 때 국민들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할 그런 이슈는 바로 이거죠. 그렇죠. 천안함은 근간을 흔들어 놓을 거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대선 때 3가지 축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BBK가 있었고, 하나는 도곡동 땅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건물에 룸사롱이 입주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이제 강기정 의원이 팠죠. 그래서 강기정 의원이 그거 파고 김인홍 여사건 파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애 의원한테 한 대 맞은 거 아니에요? 그 카메라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뚝뚝 뚝뚝 퍽 치더라고요. 그럼요. 망설임도 없이.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 보면 이슈가 딱 나와 있어요. 민간인 사찰, 그 다음에 천안함.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그 다운됐을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대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총망라하지 않습니까? 주요 정치인들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무총리실에 민간 사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특히 이석현 의원이 상당한 자료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까지 않은, 아직도 들춰내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제 공개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료는 지금 있는 게 완결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처로부터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맛배기에 불과한 거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많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끊임없이 그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내부 보안을 지금 철저히 단속하고 있거든. 자료가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철권 통치하고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그 밑이 모래밭 기둥 빠지듯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임덕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 거고 그 자료는 우리가 생각할 정도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다시 해석해서 재정리만 해도 이게 핵폭탄이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럼요. 국가의 공식 기관들을 다 제껴놓고 자기 고향의 후배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정치권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한 거죠.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치인들 뒤를 다 파헤쳐서 나중에 조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깡패라는 짓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이제 그럼요. 더 많다. 아니 이석현 의원이 얘기한 것은 검찰의 수사 기록이 나온 거고 검찰이 갖고 있던 증거 수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 뭐 MB의 보고, MB의 보고는 없네요. BH의 보고, 청와대 보고, 블루하우스 아닙니까? 청와대 보고 됐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민간 사찰 음모는 지금 그 연평도 때문에 잠깐 덮여 있지만, 그리고 대포폰 아니에요. 그 범죄 집단이 가장 애용하는 대포폰. 게다가 그걸 또 이제 증거인멸하려고 그 자체도 또 범죄 행위죠.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거 없애버리려고 대포폰을 청와대가 이용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렇죠. 이제 그때 대선 전국이 되면 민간인 사찰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묶여서 공동으로 고발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고발하면서 이슈가 다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총선 이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재보선거가 있고 총선에서 야권이 대단히 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흘러나오는 자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후년 4월서부터 12월까지는 대한민국 정치권 빅뱅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총선이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총선도 지금 바닥을 훑어보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96년도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시키고 무너졌다. 그리고 이번도 유사한 상황이다. 그럼 총선에서 실제로 민주당하고 야당이 합쳐서 과반수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12월까지 한나라당이나 현 정권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온갖 자료가 다 튀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재미있는 이 역사적 시기는 2012년 4월서부터 12월까지는 잠을 자지 말고 이 정치를 들여다봐도 재밌을 것이다. 스펙타클 하겠죠. 스펙타클하죠. 그냥 온갖 실제 야당에서도 보면은 이제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이합 집산이 막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아주 뭐 짜릿짜릿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안의 중심에 이제 정봉주가 서갖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이렇다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명확해질 겁니까? 자, 다음. 별로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합니다. 특채 사건. 최종 보고서는 9월에 있네.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아니었었네. 미비점 투성이로 발표. 이건 주관적 견해인데.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추정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미비점이 있는 걸로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미비점 투성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 견해죠. 이거 허위사실 유포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자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학교 세대표 선출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영향을 미치죠. 네, 어떻게 미칩니까? 이번에 사실 방송에서 이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얘기인데 민주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방송에서 적절한 내용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별로. 민주당 초등학교 세대표가 해서
그저 그냥 한 10월 2일인가 3일, 12일인가서부터 2달이 흘렀죠. 네. 2달이 흘렀는데, 특이할 만한, 그러니까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지지율이 확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2자릿수 아래로 지지율이 빠지면서 중간에 잠깐 유시민 전 장관과 역전이 된 적이 있죠. 야당 후보로. 이번에 사실은, 예산안을 13일 전후로 해서 합의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4대강을 대폭 깎고. 그런데 4대강을 대폭 깎고 복지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사실상. 그런데 그래도 예산안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13일이나 14일 전후에 4대강을 많이 못 깎고 약간의 그 충돌 속에서 합의, 통과를 시켜주고 그것이 민주당이 암묵적으로 근본적으로 합의해준 결과에 의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말 그대로 박살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예. 이번에 예산안을 회기내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회기내는 아니죠. 회기는 12월 9일까지니까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냐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네. 박지원 원내대표. 그런데 만약 박지원 원내대표가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손학규 대표가 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제 말은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새 지도부가 여당의 예산안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었네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정에 합의를 해주고. 그렇게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여당 쪽에서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당 중진 측에서도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멍청하게도?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 합의해서 13일 전후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13일이라도 굉장히 빠른 거죠. 무척 빠른 거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가야지 비로소 예산안이 그리고 예산안은요 많이 따지면 따질수록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넣고 빼고 하는 게 그게 뭐 지금은 그 이제 조중동 막 이런 그 보수 언론에서 사실 뭐 형님 예산 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쪽으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4대강 가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 포항으로 예산 가져간 거, 박희태 예산 가져간 거, 이 한두 사람만 좀 공격을 받으면 4대강 예산 많이 간 거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거 해봐야 몇백억 안 되는데. 그렇죠. 4대강은 조단인데 말이죠. 의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님 예산 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야당의 진보 언론에서 복지 예산 다 죽은 걸 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너무 형님 예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형님 예산은 3년 동안 다 합해봐야 1조 아니에요. 그것도 비판받고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대강 9조 3천억 전체 예산의 한 40%쯤 되나요? 그걸 이번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기 위한 눈 가리기 위한 수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정치적 책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대강을 많이 깎지 못하고 적절하게 뭐 우리는 한 1조 정도 깎았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다. 1조 깎은 걸 수공에다 또 떠안겨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한다면 이후 폭풍이 바로 민주당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겠죠.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의원들이 우려하는데 뭐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 얘기해도. 근데 왜 그렇게 통과시키는 걸 기본 방식으로 애초에 잡은 거죠?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는다라고 이제 당연히 이런 기류가 있는 거죠. 여당을 오래 했으니까 10년쯤 하다 보니까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늘 깨림직하게 생각하는 구석이 그러니까 있어요. 보수 언론을 왜 읽냐고. 조선일보를 읽으니까 조선일보 비판을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몸에 와 닿아서 신경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양반들이. 가끔마다 저는 이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요즘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봐요. 조선일보를. 그리고 친한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 후배 얼굴 보면 이제 한번 보고 그러는데 오래간만에 보면 재밌어요, 그게. 재밌긴 해요. 야, 이게 무슨 화성인 기사 같기도 하고. 소설책 읽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여기 소설을 잘 썼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지도부의 진심은 모르지만 그걸 또 박 전 대표께서 13일 전후에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4대강 예산을 대폭 깎고 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회 역학관계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식으로 통과되든 결국 욕먹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먹을 욕을 한나라당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다 잡섰어. 그럼요. 잡섰어.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한 겁니까? 저희가 예측을 했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일 지방선거에 지고
그 다음에 김태호인가요? 국무총리 설이 그 낙마하고 이때 우리가 뭐라고 예측했냐면 레임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신동아의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는데 무슨 레임덕이냐. 그런 얘기했죠. 그런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절대적으로 정치 일정을 제대로 지키고 가야 한다. 그리고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기내 예산안 처리해라. 한나라당에서 더 불만이 높았잖아요. 이거 회기내 처리하면 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 후폭풍 우리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지역을 돌면서 민주당이 16개 시도 돌면서 예산안 무효 투쟁을 하는데요. 현장의 반응이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산은 잘 모를 것 같지만 이 형님 예산, 그 다음에 그 4대강 예산 9조 3천억, 복지 예산 펑크난 거, 아이들 아동, 결식아동 급식비 삭감된 거, 노인 어르신들 연료비 삭감된 거, 이런 등등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저렇게 밀어붙인 후폭풍이 노동법대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정권 몰락의 전주곡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고 나서 2, 3일 정도 지나니까 언론에서 이제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의원님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 모르죠. 제가 먼저 얘기했는지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보고 근데 어쨌든 뭐 정치부 기사들이 PS를 많이 본다니까 누가 봤던 뭐 제가 저작권 주장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늘 좀 실없는 웃음을 많이 웃으시네. 아니 연말까지도 꾸준하게 그래서 지금은 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지금은 전체 국민들 흐뭇합니다. 예. 흐뭇해서 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초조해 시간이 없어요. 이 일관성. 61%가 예산안 통과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야오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민주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거는 손학규 대표가 고스란히 앉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기는 것은 내가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자살골 정치다. 누가 자살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지금 한나라당이 크게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강기정 의원을 구타하고 속기사 여직원을 머리채를 끌고 나온 김성애 의원에게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격려전화하고 임태희 실장도 격려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또 김성애 의원은 의원으로서 할 본분을 다했습니다. 웃겨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시리즈로 연결되면서 국민들이 말 안 하고 좀 우리가 그 전에 그런 표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촛불은 안으로 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투표라고 하는 심판의 심리로 나타날 것이다. 야,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고 1년 전에, 2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과연 이것을 내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근데. 우리 여자 PD가 어떻게 자기 자랑을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뭐, 올 초부터 올 말까지 여전히 하긴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올 한 해 또 선거도 떨어지고 최고위원도 안 되고 당내에서도 원하던 보직을 못 받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랑의 어떤 에너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저는 그것이 흐뭇합니다. 그래서 자꾸 웃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중요한 건 이제 12월 8일 날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 날 객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상수, 이재호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두 주역이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개헌 얘기를 했고 개헌 얘기를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개헌 얘기를 했고 이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전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약간의 패착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 심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으로 문제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깔딱고개에서 턱을 넘지 못하고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원래는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에 개헌을 빵 넘어가려고 쫙 하고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하게 몰고 가는 이런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개헌 정부로 가기 위한 무언가 정치적 사건이 한 번 또 터질 것이다. 또 누군가 이렇게 감옥에 갈 만한 그러든지 아니 그런 거는 비리 사건 같은 게 터지겠군요.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치권을
휘청하게 만드는 그때 이제 총목회인가 네. 총목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갖고 흔들면서 사실은 강경 드라이브 그 흔든 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때 흔든 것이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4대강을 마무리시키려고 했던 전조였었구나 하는 게 딱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평도 사건으로부터 총목회가 왔고 총목회 이후에 FTA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예산안 날치가 됐고 이런 사건이 일련의 의도적인 목적 의식 속에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개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깔딱고개에서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 정치권을 한번 흔들어서 예산안 정국을 또 다른 정국으로 엎어버릴 수 있는 뛰어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정치적 사건이 지금은 바탕에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원래 이제 뭐 그 현 정권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뉴스가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하게 다른 사건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사찰 정국이라든가 또는 뭐 예산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연평도 사건이 터지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연예인 사건이 잘 터집니다. 지금 연예인 마약이 살금살금 기사를 들고 있어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 예를 들어 대마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마초 사안은 그 자체가 논란이 있는 데다가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전가의 보도죠. 그러니까요. 그 대마초에 소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살다가 대마초 한번 접근해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문단 말이죠. 미국 오래 살면. 왜냐하면 거기서는 그 마약에 대한 그 굉장히 연성 마약이라고 해서 별로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고 실제 아예 그 불법이 아닌 나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요런 거를 슬슬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검찰이 한 번에 방방방 터뜨리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 대마초 사건과 마약 사건은 이미 70년대, 80년대 써먹었던 이게 이제 좀 올드한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전형적인 레파토리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한 단정적이고 규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진 않지만 몇 가지 사건을 갖고 간을 보는 상황이 올 거예요. 대마초 사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먹어줄까? 저게 먹어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일정하게 그 사정기관과 손이 맞아야 되는데 검찰하고 안타깝게도 검찰도 옛날처럼 청와대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검찰도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보고 있을 때죠. 따질 때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개헌 정국으로 지금 이 상태로 9일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발언 보세요. 이상수 안상수 이거 말도 안 나와요. 안상수 이재호 특임장관이 개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받아주고 언론에서 토론하고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이런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어요. 지금 스케줄이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헌이 먹어주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 전략적 후퇴를 한 거죠.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한 무언가 정치적 사건이 밑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지는 어쨌든 일반인들이 눈이 확 꽂히는 사건이 되겠죠. 뭔가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항소심에 걸려있고 대법에 걸려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다 확정을 해갖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로 전국을 끌고 가면 관심은 확 높아지긴 마련이거든요. 근데 4월 재보궐선거에 관심을 끈다 한들 자기 자신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빨리 형을 확정해갖고 재보궐선거 국면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무언가 또 다른 노출되지 않은 비리 사건이라든지 근데 비리 사건 써먹을 만큼 또 다 써먹단 말이에요. CN 사건도 들추다가 별 재미를 못 봤고 태관권도 들추다 별 재미를 못 봤고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정치권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건들 그렇죠. 그런 걸 준비하고 정치는 다 더러워 이런 게 얘기가 나올 만한 사건. 그런데 이제 예측하지 않은 이 후폭풍이 예산안 정국이 너무 큰 거죠 지금. 사찰로 그동안 모았던 어떤 정보들 중에 터트릴 만한 것들을 준비했다가 터트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너무 그 예측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수를 잘못 둡니다. 무언가 정치적 격변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딱 정리를 하고 그 격변은 아무래도 정치권 비리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총목회 사건도 지금 진행되다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CN 사건 안 끝났고 이것을 다시 각본해서 다시 리모델링 해갖고 낼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1월 넘어가서 근데 정치평론가들 이런 거 보고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많이들 보나요?
몰라요. 자, 뭐 큰 사건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게 나왔으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미 CIA 국장을 지낸 분이 얼마 전에 간단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단히 흥분하고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한 번만 더 저렇게 되면 전면전 아니라도 상당히 심각한 국지전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흥분되어 있는 것 같다. 안보 정국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보 정국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그것은 국내의 정치 상황과 연동시켜서 생각할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국 특히 보수 진영에서 북측에 국지적으로 좀 타격하고 싶은 이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뒤흔들 사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근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또 무슨 북측의 실제 포격 훈련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정치적 격변은 남북한 긴장 상태의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전쟁 노름이고 위험한 발상이죠. 이건 피해야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사안들은 그게 누가 목숨이 위태롭거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 연평도 사건을 만약에 계기로 해서 보수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꾸 북한을 자극하거나 대결 국면으로 시작하거나 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겨요.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죠. 자기들이 살려고 사람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용서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안보 사건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뭐 세계 서열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단 일주일이나 단 한 달 만에 국지전이 벌어져도 이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재벌 그룹 측에서 절대 이것은 원치 않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써먹기 좀 어려운 뭐 상황일 수도 있고 안보 정국이 대단히 좀 위험하다 이런 걸 좀 짚을 수 있고요. 현 보수 정권은 또 재벌하고 대단히 그렇죠. 밀착되어 있는 관계고 재벌 출신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 안보 정국과 연동돼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간 수상인가요? 일본에 그분이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나왔었죠.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독도를 거의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격앙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사시의 자위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협의 중인 것처럼 얘기하고 일본 언론 보도했고 우리나라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만약 일정에 우리가 갖는 감으로서는 상당 부분 진행된 내용이 무엇인가 있지 않고서 신중한 일본 정부가 저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위대 파견 문제, 일본이 실질적으로 제2의 군사적 진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현 정권으로서는 치명적인 이게 결함이 될 것이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 살짝 타치하고 넘어갔는데 내년에 야당이나 혹은 우리 시민사회운동 진보 진영에서 일본과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좀 예의주시해서 좀 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12월 사건 중에 짚을 것이 안타까운 이현호 선생님 타계. 그러나 이 시간에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건 얘기해줘야죠. 동지상고 인맥이 군 뭐가 됐죠? 군 참모총장이 됐나요? 뭐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군까지도 형 동생들이 장악하게 된 거죠. 형 동생들이 사실상. 그렇죠. 실제 사찰도 그렇고 청와대 내부도 그렇고 그렇죠. 군까지 영포 라인 이제 다 쭉 장악한 거죠. 계모임이 된 겁니다. 국가가 사실상 여기까지인데 이 계모임이 된 것이 아마도 향후 정치의 2011년, 2012년을 전망해 보자면 자승자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비리들은 거기서 다 터질 테니까. 그런데 이제 현 정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말을 정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권은 5년이거든요. 달도 참은 기울고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건불 10년이라고 하고 이 5년 정권을 마치 50년 유지하고 500년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해두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0년 사안들을 정리했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뵐 텐데 요 내용은 예.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팟캐스트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방송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예. 네. 그러면 근데 그 정치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만 되는 건가요? 갤럭시 S10?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다운 받아갖고 그 무슨 여성분들하고 미팅할 때 이게 접니다. 그렇게. 저희는 올해는 물러가고요. 예.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주시죠. 예, 새해에는 우리가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우리 한겨레 한의TV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PD분들께서 꼭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을 보다 좀 높일 수 있고 정권 재탈환의 기회를 갖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